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1년도 못 살고 헤어질 거 뭐하러 결혼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혼을 앞두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와 남편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과는 이혼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와 남편의 정기적인 만남이 이유가 되기는 했지만 그 외적으로도 평범하게 만나 영화를 본다거나 외식을 하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있죠. 주변에서는 그렇게 만날 거면 왜 이혼을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지만 거기에는 남편도 저도 할 말이 참 많답니다. 남편은 대학 선배에게 소개받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좋았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억에 전혀 안 남았거든요. 애프터 신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저 역시도 연애가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선배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자리라 그냥 식사나 하고 치워버리자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몇 년 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소개시킬 테니 만나보라고 해서 나갔었는데 거기서 떡하니 만난 거예요. 먼저 알아본 쪽은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었는데 제게 애프터 신청을 하고 싶었으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타이밍을 완전 놓쳤다고요. 그랬던 여자를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놀랬겠냐고 웃더라고요. 하긴 저도 소개팅에서 2번이나 만난 남자라면 운명이 아닐까 생각하며 엄청 놀랐으니까요. 저희는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15개월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였어요. 연애와 결혼은 정말 완전 다른 세상의 이야기더군요. 언젠가 결혼한 친구가 연애는 꿈속이고 결혼은 현실이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공감을 전혀 못했었죠. 그런데 막상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의미를 바로 알겠더라고요. 연애 시절 크고 작은 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정말이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겪은 상황에 비하면 그때의 싸움은 싸움축에도 들지 않았답니다. 저희는 싸움의 원인 자체가 달랐어요. 결혼 전에 결정할 것들도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서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다툴 것이 1도 없었답니다. 저나 남편이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확고해서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주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의 싸움의 원인은 시어머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이 무슨 유명한 종갓집도 아니고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양갓집도 아닌데 뭘 그렇게 따져두는 것이 많은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중간에 결혼 때려치울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요즘 예물이니 예단이니 간소화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오히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속을 차리자는 주의로 흘러가는 추세기도 하고요. 결혼 반지 정도만 나눠 끼고 집을 마련하는 데 보태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에 좀 더 투자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저나 남편은 공통적으로 집이라는 존재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래서 고집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누었고요. 그만큼 저희 부부는 다른 것들보다도 집에 신경을 엄청 쓰고 있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양가 어른들께는 저희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하고 허락받았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2사람이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형태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반응이셨고 시댁에서도 딱히 반대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하객들을 많이 초대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 아쉬워하기는 했지만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죠. 시어머니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분명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동의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루는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니 혼수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A4 용지에다가 목록을 쭉 적어주시더라고요. 그 내역이라는 것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방대하기도 했지만 아주 품목별로 브랜드까지 명확하게 적혀있는 것이 어이가 없더군요. 거기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왜 이걸 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시댁 식구들 한복에 정장을 전부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뭐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형제들이라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단이라고 주신 것을 보니 아주 가관이었죠. 그중에는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친척들이 가득했거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거 진짜 다 해오라고 주신 거야? 나는 자기 고모고 이모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사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시부모님 정장이니 한복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사촌들 정장까지는 너무하잖아. 사촌? 사촌 누구? 나 친가든 외가든 사촌들이랑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무슨 사촌이야. 얼굴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그리고 고모 옷을 해오라니?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인연 끊는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고모랑은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고 지금. 근데 무슨 고모집까지 신경을 써. 그리고 부모님 한복이랑 정장도 그래. 여름이랑 겨울을 따로 준비하라니. 그래가지고 우리 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겠어. 아, 됐어.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아버지는 정장, 어머니는 한복 이렇게만 하자. 이불 집에 차고 넘치는데 무슨. 그리고 누나랑 동생은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 다 된 거 아니었어? 자기들이 옷은 필요 없다고 해서 따로 챙겨주기로 했는데 왜 있는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주신 종이를 뚫어져라 보더니 붉은 펜으로 쭉쭉 밑줄을 그어댔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해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내심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과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실지 불안했죠.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며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저는 진짜 해결을 하고 온 것이 맞나 의심스러웠습니다. 혼수 목록을 주시면서 목에 힘을 팍 주시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던 시어머니께서 과연 남편의 몇 마디 말에 포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께서 집에 좀 오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살짝 갈등했습니다. 좋게 나오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혼자 가도 되겠나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서 오라고 한 시간에 맞춰 남편에게 예약 문자를 걸어두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찬바람이 냉랭하게 불더군요. 오늘 한바탕 잔소리를 하시겠구나 싶었죠. 남편이 없는 것을 확인하듯 슬쩍 제 뒤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도 없이 소파에 기대 앉으시고는 저를 가만히 노려보셨어요. 진짜 눈으로 살인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죠. 한참을 그렇게 있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한껏 비꾸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너희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도 우리 집안은 달라. 결혼해도 절차라는 것이 있고 필수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 근데 그걸 못하겠다고 해? 감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사실 어머니께서 적어주신 명단에는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이한테도 물었는데 그이도 모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친척까지 챙길 필요가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가 되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도대체 어른 말을 어디로 듣고 있는 거니? 시댁에서 해오라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거기다가 이유를 찾고 앉았어. 네가 제정신이니?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사람이 할 짓이야? 어머님, 저희도 이번 결혼을 쓸 자금으로 저희 의논에서 정해둔 것이 있어요. 그 자금 안에서 최대한 해결할 예정이라서 결혼식 규모도 크게 잡지 않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나 그이나 대부분을 집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것들을 해오라고 하시니까 저희로서는 당연히 고민이 되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금은 의논해서 정했다니? 너는 혼수가 뭔지도 모르니? 혼수는 다 처가에서 다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너는 혼수를 우리 아들 돈으로 할 생각이었단 말이야?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 상식도 없어서 어떻게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온다는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세상 어디 시어머니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더군요. 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놀라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딱 제가 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쏘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며 식구들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니? 자고로 여자는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들 모시고 살면서 시부모님 말씀이라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도대체 교양머리 없이 결혼 전부터 혼수를 가지고 이 난리를 칠 줄이야. 하여튼 이래서 사람을 데려올 때 집안을 봐야 되는데 아유 답답해.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 혼수는 저만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이도 쓸데없는 혼수를 준비하느니 집에 필요한 것을 하나라도 더 생각하자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저희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문제잖아요. 아니 얘 말하는 꼴 좀 봐.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너희가 사전에 이야기했으니 나는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냐? 그때였어요. 막 시어머니께서 제게 소리를 지르시는 타이밍 좋게 제 문자를 받은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못 볼 사람을 본 것처럼 당황하시며 왜 벌써 퇴근하느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시어머니께 더 이상 결혼 문제에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시어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자신이 뭘 어쨌냐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뭘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가 생각해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너무 과하시잖아요. 뭐가 과하다는 거야? 다른 집에서는 여자 쪽에서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온다는데 그걸 못 해올 형편이면 이런 거라도 해와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께서는 이래서 엄마 없는 집 애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며 혀를 차시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생활고에 시달리시다가 이혼 서류만 두고는 집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생활을 해왔고요. 나름 제게 있어서 어머니의 존재는 아픈 이야기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태연하기만 하셨죠. 온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였으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혼수 이야기했겠지. 엄마 친구는 이번에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한테 차랑 반지도 받았다는데 아니 우리한테 못하면 너한테라도 잘하던가. 정말 어머니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네요. 됐습니다. 혼수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난리세요. 툭 까놓고 말해서 혼수 요구하시는 만큼 어머니도 이 사람한테 주실 거예요? 반지며 보색 세트며 다 해주실 거냐고요. 어머니 누나 시집 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주는 것 없이 해오라고만 한다고 그렇게 욕하셨잖아요. 지금 어머니 하시는 행동이 누나 시댁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어떻게 같아? 우리 가문이 그런 집 구성이라 같아? 다른 점이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가문이요? 우리 집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문을 따졌는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더 심하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몰래 부른 것은 맞지만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남편을 조심스럽게 당기면서 그만하라고 눈짓을 했어요. 잔뜩 흥분했던 남편은 그제야 숨을 몰아쉬며 제 손을 잡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댁을 나서면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때문에 모자 사이에 싸움이 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욕심이 대단했다고 말이에요. 돌아가신 남편의 할머니께서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이 하도 심하셔서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 왜 저한테 저러시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고맙기도 하면서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시작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더 심한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나중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정말이지 단 하나도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덕분에 결혼식 준비는 정말 수월했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라도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죠. 그에 반면 남편은 다 잘 되었다고 하며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예상처럼 저를 벼르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저의 험난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거든요. 남편은 직업상 자주 출장을 가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절반은 집에 있고 절반은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어요.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종류별로 담가야겠다고 하시면서 저더러 반차까지 쓰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죠. 거기다 장을 봐야 하는 목락까지 보내주셨는데 어찌나 그 양이 많은지 저는 무슨 동네 잔치라도 하는 줄 알았답니다. 배추김치는 물론 무김치에 깍두기, 파김치까지 아주 세상 김치라는 김치는 다 보는 것 같았어요. 김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에요. 김치소에 들어가는 재료들 다듬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배추와 물을 소금에 절이는 것도 일이죠. 거기다 원래 그만큼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저 때문에 양을 늘리신 건지는 몰라도 배추가 진짜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그 많은 것들을 시어머니와 저 둘이서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우아하게 앉으셔서는 손가락으로 저를 부리기만 하셨어요. 제가 재료를 다듬고 있으면 하나하나 들어올리시면서 크기가 왜 이 모양이냐고 트집을 잡으셨죠. 아니 너는 어떻게 칼질을 그렇게 못하니? 깍두기 크기가 제멋대로잖아. 두께도 엉망이고. 이렇게 지저분한 걸 식탁에 올릴 셈이야? 세상에 부추 길이는 왜 또 이래? 내가 딱 7cm에 맞추라고 했지? 이게 7cm야?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왜 이렇게 길어? 너는 집에서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사는 거냐? 하긴 사돈댁에 음식 가르쳐줄 사람이 있었겠니? 아휴 나만 고생이네. 양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양념장을 손가락으로 찍어 드시더니 인상을 쓰시며 왜 이렇게 싱겁냐고 난리시더라고요. 저는 분명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대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도 슬쩍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는 딱 간간하고 좋았거든요. 어머니 이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너는 맛도 볼 줄 몰라? 어떻게 이게 간이 된 거야? 너는 이렇게 음식 솜씨가 없으면서 시집 오기 전에 요리 학원이라도 다닐 생각 못했어? 아휴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이는지 모르겠다. 설마 굶겨 죽일 작정이냐? 그이는 제가 해주는 요리 다 맛있다고 해서요. 한 번도 맛이 이상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착해 빠져가지고는 자기 마누라 기 살려준다고 그걸 다 먹고 앉아있었네. 아휴 불쌍한 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처복이 없는지. 요리를 못하면 제대로 밀어줄 배경이라도 있던가. 그게 없으면 내조라도 잘하던가. 어쩌다 이런 걸 만나가지고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가는 길이 고생길로 변했다니. 제가 결혼식 사건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시어머니 비위를 좀 맞춰드릴까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제가 가만히 있으니 점점 더 말이 심해지더라고요. 김장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까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늘이 김장하는 날이냐며 놀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저 혼자 앞치마를 하고 있는 모습에서 눈치를 채셨는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고 며느리만 있어. 김장하면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내가 와서 분명히 자기 몫은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유 바쁜 애들을 어떻게 오라가라 해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지. 며느리는 안 바쁘대? 시아버지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손이 시누이에게 전화를 거시더니 김치 달라고 말하지만 말고 김장할 때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손이 시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시아버지께서는 헛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는 대뜸 시어머니께 김장을 한다고 말도 안 했느냐고 하시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며느리만 불러 시킬 생각을 하느냐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방금 전까지 저를 부려먹던 기세는 어디 가고 우물쭈물 핑계만 찾고 계셨죠. 시아버지의 등장으로 김장 마무리는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제가 만든 김치를 드시고는 간이 너무 잘 되었다고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죠. 시아버지의 말씀에 시어머니께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생한 몸으로 양손에 김치를 든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식탁에 올려둔 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김치를 보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시어머니께서 김장한다고 오라고 말씀하셔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잠깐만 누워있다가 일어나야지 했는데 저는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뜰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의 고난은 김장이 시작이었어요. 김장한다고 얻은 몸살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제사가 있다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당당하게 월차를 내고 아침에 오라고 하시는데 김장 핑계로 이미 한 번 양해를 구했던 일이라 또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회사에서 나갈 수 없다고 말씀드리며 저녁에 퇴근하는 대로 찾아뵙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하시며 집안 어른 제사와 회사 일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시댁 식구 제사 준비가 뒷전이면 어쩌자는 거야? 네가 회사에서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못 온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 당장 못 와? 어머니, 지난주에 김장 가야 한다고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무리예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갈 테니까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제사 음식 늙은 시어머니 혼자 하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그러게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내조나 잘하라고 했지?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밖에서 일은 뭐 얼마나 한다고.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어머니, 자꾸 이렇게 억지 부리실 생각이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빨리 일을 끝내야 저도 정시 퇴근을 하죠. 시간마다 전화하시면 제가 언제 할 일을 끝내겠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사표 쓰고 나오라고 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에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알람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며 문자가 쏟아졌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죠. 물론 퇴근 후에 시댁에 가면 저를 죽일 듯이 난리가 나겠지만 자포자기하고 일에만 몰두했어요. 퇴근하려는데 남편에게서 함께 가자고 전화가 오더군요. 내심 잘됐다 싶어서 함께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함께 들어오는 제 모습에 뭐라 말씀하시려다 참으시는지 아랫입술을 꽉 깨무시고는 아직 마무리가 남아있으니 와서 거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주방에 들어가니 제사 음식 준비로 발디딜 틈이 없더군요. 아니, 제사상에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올리나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늦게 왔으면서 손이 놀고 있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어요. 저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시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곧 들어온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만 났답니다. 아니 어머니, 올해는 집에서 하셨어요? 매번 제사 음식 배달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무슨 바람이 들어서 직접 하셨대요? 언제 배달시켰다고 그래? 매번 내가 했는데. 에이, 작년에는 제가 직접 가서 제사 음식 받아온 적도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오랜만에 준비하셔서 손이 커지신 건가? 음식이 많기는 많네요. 여보, 우리 나중에 이거 다 싸가자. 내일 나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이거 가져가면 되겠어. 그랬습니다.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음식 준비를 시키실 요량으로 재료만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동안은 주문한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리다가 며느리도 생겼는데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니 잘됐다 싶으셨던 거죠. 그러다 제가 나타나지 않으니 당연히 혼자 준비를 하셔야 했고 그게 화가 나셔서 시간마다 전화를 거셔 당장 오라고 하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웃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며 남편의 등을 떠밀었죠. 이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어리둥절하기만 했고요. 제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차 안에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사 문제로 제게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번에는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심지어 저희 부부가 직장에 나가 있는 사이에 들어오셔서는 마음대로 집을 바꿔두기도 하셨어요. 남편은 소파 커버 좀 바꾼 것으로 뭐 그리 정색이냐고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옷장을 열어보셨는지 제 속옷이 싹 다 사라졌더군요. 그리고 못 보던 것으로 옷장이 채워져 있었어요. 원래 제가 입던 속옷은 쓰레기통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 갔다. 왜? 내 아들 집에 가는 것도 네 허락받아야 하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희 집에 오셔서 옷장 열어보셨나 싶어서요. 안 그래도 내가 직접 얼굴 보고 말하려고 했는데
너는 결혼도 안 해가 속옷이 그게 뭐니? 단정치 못하게. 무슨 밤무대 나가는 애도 아니고 죄다 야한 것들 천지더라. 그런 속옷 입고 다니면 부끄럽지도 않어? 도대체 누굴 보여주려고 그런 옷을 입는단 말이야. 내가 불경스러워서 싹 다 버렸다. 밖에 나가서 남편 욕먹이지 말고 행동 조심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속옷을 누구 보여주려고 입는답니까? 그냥 제가 좋아서 제 만족으로 입는 것인데 그것까지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옷장을 뒤져서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며 자기 아들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고 하셨습니다. 제 속옷이랑 그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홀딱 벗고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한테 행동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옷을 입는 애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겠어? 저번에 시댁에서 보니까 아가씨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럼 아가씨는 어떤데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문제 있는 것은 저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보자 하니까 어디다 우리 딸을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런 일 불쾌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께서는 다 제가 어미 없어 커서 그런 것이라며 귀를 씻어내고 싶을 정도의 말들을 하셨죠. 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질 수 없다 싶어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반응에 더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핸드폰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소리를 높이셨고 그러다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남편은 기분 전환하러 나가자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시어머니와 한판 하고 났더니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하고는 제 서재로 들어가며 오늘은 각방을 쓰자고 말했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오자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루 정도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남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저 하나만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남편은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고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집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시어머니는 왜 여기 있냐고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태연하게 오늘은 오후 근무라서 아직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쳐다보았어요. 오후 출근하는 날도 있었니? 매번 새벽같이 나가더니. 요즘 계속 출장만 다녔더니 부장님께서 오늘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던 일이 있어서 오후에 잠깐 나가보려고요. 어머니는 무슨 일로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이 사람도 곧 출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을 얼버무리시며 아침은 제대로 먹고 나가나 걱정이 되어서 와봤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늦어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며 자신이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저도 남은 시간이 촉박해서 출근 준비에 서둘렀죠. 남편은 아침 안 먹고 나가도 되겠느냐고 걱정스럽게 저를 봤지만 저는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으면 더 탈이 날 것 같아 그냥 나가겠다고 했어요.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저 역시 시어머니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오전에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침만 차려주시고는 다시 가셨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저를 잡으러 오셨다 남편 때문에 그냥 가신 것이 분명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 한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도 요령이 생겨서 시어머니와는 되도록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죠. 사실 남편에게 시어머니께서 자꾸 선을 넘으시면 이혼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처음에는 무슨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느냐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자기가 잘하겠다고 저를 달랬어요.
저도 100% 진심은 아니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러니까 잘 좀 하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입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올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답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이 다 힘들어한다는 명절, 그 사건은 명절에 터졌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 사실 걱정은 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봐도 명절 때 며느리들만 죽어라 고생하다가 친정에는 얼굴도 못 비추는 일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제가 아는 시어머니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명절 전부터 남편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냈어요. 명절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나면 바로 친정으로 가기로 말이죠. 자식이라고는 저뿐인데 친정아버지께서 쓸쓸하게 혼자 명절을 보내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저는 그 약속 하나를 철석같이 믿고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저번 제사음식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달라지신 것이 없으셨어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차례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방이 터져나갈 것처럼 재료를 준비하고 절 기다리고 계셨죠. 진짜 저걸 언제 다 하나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데 손 아래 시누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는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서 세훈이가 알아서 할 일 가지고 피곤한데 들어가서 쉬어. 괜히 정신사납게 굴지 말고. 엄마, 이걸 언니 혼자서 어떻게 다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세훈이, 제가 요리는 완전 깡인데요. 그래도 재료 손질은 좀 할 줄 아니까 뭐든 시켜주세요. 아가씨, 감사해요. 언제 이걸 다 하나 사실 좀 걱정이었거든요. 얼마나 된다고 이걸 혼자서 못해? 딱 한나절이면 끝날 양인데. 그리고 너는 그만두고 들어가. 손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매일 피곤하다고 노래 부르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면 좋잖아. 손아래 시누이는 여럿이 하면 금방 끝내서 함께 쉴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며 나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 역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손아래 시누이를 따라 재료 손질을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원하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자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인지 쿵쾅거리며 주방을 나가시더라고요. 손아래 시누이는 저한테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힘들면 언제든 자기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넌지시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 생각하며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말했죠. 손아래 시누이 덕분에 수월하게 차례상을 준비한 저는 남편에게 명절 전에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남편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며 아침만 먹고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렇게 알고 미리 준비를 해두었죠. 차례가 끝나고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혼한 시누이도 오는데 무슨 처가를 가느냐고 내일 가라고 하셨어요. 누나도 온다는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장인어른 혼자 계시잖아요. 자식이라고는 이 사람 혼잔데 명절을 혼자 보내라고 하실 수는 없죠. 누나는 저번 주에 부부 동반으로 저녁 함께 했어요. 출산휴가 끝내고 복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바깥 사돈 혼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아침만 먹고 새아가랑 일어나라. 뒷정리는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아직 가족들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아주 저만 쏙 빠져서 가요. 예의가 아니죠. 쓸데없는 소리는 괜한 소리 말고 새아가 마음 편하게 가라고 해. 그네도 명절 당일에 친정에 오는데 새아가라고 못 갈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께서 딱 잘라 먼저 일어나라고 해주신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말씀으로는 그냥 가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침 뒷정리는 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그네 2시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점심은 그때쯤으로 하자. 네? 어머니, 저 설거지 마치면 친정 가야 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일 가라고. 큰애도 온다는데 점심 준비 안 하고 가기는 어딜 가겠다는 거야? 아버님께서 아침만 먹고 가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냐며 호통을 치셨죠.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시아버님의 말을 알겠다고 하셨던 분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아무리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눈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적당히 거절하고 내일 가겠습니다 하는 거지. 하여튼 머리 나쁜 것들은 그것도 몰라. 됐고 설거지 다 하면 큰애 방이나 정리해둬라. 친정에 왔으니까 푹 쉬게 해줘야지. 싫어요 어머니. 저 친정 가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시댁에만 부모님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형님도 오늘 집에 오신다는데 왜 제가 못 갑니까? 아버님께서 그냥 가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뒷정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는 하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서 식탁 의자에 걸쳐두고는 먼저 가보겠다고 하며 인사를 드리곤 주방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셨어요.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제 입을 막으시고는 머리끄댕이를 쥐고 있던 손에 더 힘을 주시며 잡아당기셨어요. 미쳤어? 어디 출가 애인이 친정을 간다고 나서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지? 뭐? 아버님이 허락해 주셨어? 그럼 나는 허락했냐?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나 강하게 쥐고 계신지 머리카락이 다 뽑힐 것 같이 아팠습니다. 거기다 밖에 소리가 나갈까 싶어 제 입을 짓누르는 힘에 숨이 막혀왔죠. 저는 고통에 이리저리 발버둥을 쳤고 결국 시어머니를 밀쳐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와중에 의도치 않게 제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꽤나 큰 소리가 울렸죠. 저는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맞은 뺨을 감싸지시고는 말까지 더듬어가며 뭐하는 짓이냐고 하셨어요. 지금 감히 시어머니 나를 쳤어? 너 따위가?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발버둥 친 죄밖에 없어요. 진짜 더 이상은 어머니 며느리로는 하루도 못 살겠네요. 이혼하겠어요. 네가 뭘 잘했다고 이혼한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너 같은 며느리 들이는 것도 원통한데 이혼을 해? 그래, 오늘 아주 끝을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이혼하겠다는 제 말에 더 화가 나셨는지 제게 달려와서는 다짜고짜 발길질을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몸을 둥그렇게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셨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하며 남편을 불렀죠. 곧 제가 일으킨 소란에 시댁 식구들이 달려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몸을 잔뜩 웅크린 저를 본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시어머니께서는 붉게 변한 자신의 뺨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하셨죠.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진짜냐고 묻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 조금 늦게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자기 뺨을 때렸다면서 서럽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하지 못하겠냐며 버럭 소리를 지르시고는 제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 잔뜩 굳은 시댁 식구들 얼굴을 보니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진짜 당신이 어머니 뺨을 때렸어?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여기 봐, 이렇게 손자국 났잖아.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새아가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손을 올렸을 리가 없잖아. 명절 아침부터 우는 소리 좀 그만해. 뭘 물어요. 떡하니 저기 증거가 있는데. 소리까지는 아니라도 영상은 있지. 소란스러운 와중에 손 아래 시누이가 냉장고 위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홈캠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물건에 당황하며 손 아래 시누이를 바라보았죠. 얼마 전에 유기묘 2마리를 입양하면서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했다고 말하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능숙하게 앱을 열더군요. 시어머니께서도 홈캠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허겁지겁 손 아래 시누이에게서 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더 빨랐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확인하고는 무서운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시아버지께서도 확인하시고는 혀를 차시며 시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리셨고요. 남편은 이를 벅벅 갈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시어머니를 다그쳤습니다. 방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저를 몰아붙이신 시어머니께서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에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붙들고는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왜 그러냐고 어디 잘못 맞기라도 했냐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을 가야 한다고만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허둥거리며 병원을 찾아온 저는 몇 가지 검사를 받다가 잠이 들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걱정이 가득한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깜짝 놀라 여기까지 왜 오셨냐고 물었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거사, 아이를 가졌으면 가졌다고 말을 해야지. 왜 혼자만 알고 있었어? 이서방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아이는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래, 의사 선생님 말이 좀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고 하시더라. 8주나 되었다는데 그걸 여태 숨겼어 이거사. 저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명절 때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께 안겨봤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친정아버지께서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시며 마실 것을 좀 가져오겠다고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곧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은 무슨 비장한 각오라도 한 사람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는 물끄러미 저를 보더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던 남편이 천천히 제게로 다가오더니 탁자를 펼치고는 서류 2가지를 보여주며 한쪽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혼 서류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어머니가 그동안 너한테 했던 모든 것들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이혼하자. 내가 어머니랑 인연을 끊는다고 해도 네가 그걸 보면서 속 편해야 할 그릇도 아니고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아이한테도 좋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혼하자.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 네가 가지고 여기 아이 양육권도 네가 가지는 걸로 해. 저는 남편이 내미는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는 순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지만 막상 상황을 마주하니 선뜻 손이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남편은 망설이는 제 손에 볼펜을 쥐어주더니 천천히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마 내 인생 통틀어서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나겠지. 당연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래도 그건 감수해야지 내가. 대신에 우리 아이 태어날 때까지만 내가 곁에서 좀 도와줘도 될까? 그래도 내 새끼인데 태어나는 건 좀 보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이겠지만. 아니야, 괜찮아.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 아내로 우리 아이 엄마로는 살 수 있겠지만 어머니 며느리로서는 더 이상 못 살아. 남편은 다 이해한다고 말하며 어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남편은 나머지 절차는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고는 병실을 나섰죠. 저는 그 이후로 일주일은 더 입원해 있었는데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일은 시아버지께서 병실로 찾아오신 일이에요. 시아버지께서는 친정아버지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며 정말 죄송하다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며 거듭 용서를 비셨죠. 모진 성격이 못되는 친정아버지셨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기시는 해도 끝까지 괜찮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저 앞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만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도 용서를 바라고 오신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저 사죄라도 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라고 제게도 그간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시댁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이혼을 요구하셨고 시어머니는 절대 못한다고 하셔 결국은 따로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만 남겨두고 가족들이 다 나오는 바람에 그 커다란 집에 혼자 남게 되셨는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모든 것이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탓이라고 하시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사람이 한결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해야 할지 남편은 혹시나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꼭 경찰을 부르라고 했죠. 저는 설마 찾아올까 했는데 하루는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죽여버리겠다고 현관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경찰을 불렀죠. 경찰에게 끌려가시면서도 시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이 다 저 때문이라고 저를 잡아가야 한다고 날뛰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러다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이 아니냐며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요. 비록 이 집을 마련하면서 많은 공을 들이기는 했지만 태어난 아이를 생각하면 결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를 지방의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외면받는 것에 충격이 크셨는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 말이죠. 어른께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며 저도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 키우느라 바빠 사연 채널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어젯밤에 확인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 밤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보다 잠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오늘 아침엔 일어나서는 애들 학교 보내고 문득 제 이야기를 적어보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돌아보니 제 인생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듣기 전 너무 혈압이 오르시거나 복장이 터지실 수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주의해 주시고요. 악플보다는 선플, 이쁜 댓글들을 기대하며 적어볼게요. 먼저 제 가정환경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꽤 힘든 가정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마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고생하신 분들도 드물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집안 사정이 괜찮았어요. 근데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 가세가 확 기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불이 나게 집 밖을 나가셨는데요. 이틀 후 돌아온 아버지의 몰골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말을 해야 알죠. 그게, 아휴, 형이. 아버지는 말을 다 잇지 못하고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퇴직금으로 큰아버지와 함께 작게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알고 보니 큰아버지께서 모든 사업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우리가 그간 모은 돈이 전부 날아갔다고요?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우린 앞으로 어쩌라고? 기아 많은 엄마의 목소리에 아버지는 푹 고개만 떨굴 뿐 말씀이 없으셨어요. 가정을 망하게 한 죄인의 얼굴로 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중얼거리셨죠. 그 이후 저희는 아주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곳에서 네 식구가 생활하며 아등바등 빠듯하게 살아야 했어요. 40평대의 큰 평수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두어 번씩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 외식도 하고 넉넉하게 용돈을 받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루아침에 달라진 생활은 참으로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아휴, 이번 달 생활비가 왜 이렇게 쪼들리지? 엄마는 우리 네 가족이 쓴 내역서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아졌고 결국 결혼 후엔 일 한 번 하지 않았던 엄마 또한 고깃집에 나가 주방 일을 시작해야 했는데 오랜만에 일을 해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아휴,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일 끝내고 돌아오시면 앓는 소리를 하시다 잠에 들었는데 가끔은 자는 와중에도 쉬는 소리를 내뱉으시곤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와 동생은 이렇게 된 집안의 형편과 저희의 상황이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져 숨죽여 울기도 했고요. 내가 어떻게든 우리 집 일으켜 세울게.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아, 수미야. 너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잘 보살피고 있어라. 알겠지? 급기야 죄인의 얼굴로 밤낮 없이 일만 하셨던 아버진 돈을 더 벌겠다며 지방으로 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일을 하러 나가시는 거였지만 그땐 아버지와 생이별이라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 어린 얼굴로 마지막 배웅을 하는데 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안쓰러울 수 없었어요. 언니, 아빠 만날 순 있는 거겠지?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리 묻는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렸습니다. 돌이켜봐도 그 시기는 참 암울했어요. 가족 모두가 힘든 시기였어요. 물론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고요. 당시 반 아이들을 놀리길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저희 집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와선 그러더군요. 수진아, 니네 집 망한 거 사실이야? 애들이 그러던데 단칸방에 산다고. 왜 망한 거야? 생글생글 웃으며 그런 말을 던지는데 제 얼굴이 순식간에 화르륵 붉어졌어요. 심지어 집안 망한 게 무슨 재미난 놀림거리라도 되는 건지 짓궂은 아이들이 한 번씩 저에게 와 가난을 들춰내고 또 들춰내었습니다. 수진아, 네 동생 수미 오늘 급식 못 먹었다는데 너네 설마 급식비 낼 돈 없는 거 아니지? 너네 아침 먹을 돈은 있어? 설마 굶고 학교 오는 거야? 내가 돈 빌려줄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모욕적이어서 그 아이 뺨이라도 때리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자제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저희들이 학교에서 말썽 피우지 않으시길 바라는 엄마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집안 문제로 고달프실 엄마에게 자식 문제란 짐까지 얹어드리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내며 제가 결심한 것이 하나 있다면 얼른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해서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전까지야 대학교를 가고 싶었고 그런 꿈을 품고 있었다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얼른 돈을 벌어 하루라도 빨리 집안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시시때때로 집어삼키려 하는 가난도 멀어질 테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덜 고생하게 될 테니까요. 아무쪼록 저는 학자금 대출이라도 하라는 부모님의 반대를 물리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일했던 양을 생각하면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새벽엔 편의점 알바, 낮에는 카페 음료 제조, 밤에는 술집에서 서빙 일을 했는데 잘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고작 5시간 남짓이었어요. 그보다 못잔 날도 허다했죠. 허나 매일 코피를 쏟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월급날 제 손에 쥐어진 금액만 보면 너무 신이 나 그 길로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돈도 드리며 그 누구보다 행복해 했으니까요. 언니 정말 괜찮아? 언니 눈이 무지 퀭해. 내 눈이 퀭하다고? 에이, 며칠 못 자서 그런 거야. 오늘 아르바이트 하면서 좀 자면 돼. 걱정 마. 가끔 동생도 이런 말로 저를 걱정했지만 젊은 날에 무슨 고생이든 못할까 하는 심정이었기에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아니었나 봐요. 어느 날 엄마는 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네가 우릴 위해 애써주는 건 고맙다. 고마운데 엄마는 네가 이러는 게 가슴이 아파.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좋아서 일하는 거야. 돈 버는 거 재밌다고. 엄마, 나 괜찮다니까. 제발 수진아, 네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엄마 요즘 잠을 못 자. 이제부턴 일 좀 제발 줄이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평범하게 지내면 안 되겠니? 엄마 소원이다. 엄마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가슴을 치며 우셨고 저는 어째야 할지 몰라 그냥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던지라 그저 돈 벌어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부모님이 마음이 힘드실 줄은 거기까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 후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제부턴 새타임 알바를 뛰는 대신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을 해보자 싶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다 집에서 가깝고 월급도 꽤 괜찮은 곳이었죠. 수진 씨가 할 일이 많진 않아요. 고객 불만 접수되면 응대하고 재고 정리하고 그 정도예요. 잘할 수 있겠죠?
월급은 책정된 것 그대로고요. 날카로웠던 면접관의 인상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 회사에서 어떻게든 길게 살아남자는 생각으로 저는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엔 긴장을 많이 해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한 달 차가 되면서 금방 윗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업무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 눈치를 보며 일하던 경험이 많았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나름의 일하는 센스를 익혀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간의 고생스러운 경험이 실로 고마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인연까지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저보다는 직급이 한참 높은 상사였는데 무뚝뚝하지만 저를 묵묵히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랄까, 거기다 잘생긴 외모에 인기도 많았지만 본인은 정작 그걸 모르고 있는 스타일이라 더 호감이 갔죠. 그래서인지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내 연애라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했지만 그 남자 얼굴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 업무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해 이젠 선택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네? 시간 되시면 제가 되게 맛있는 돈가스 집을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점심 메뉴로 거의 돈가스를 먹을 만큼 일식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용해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고 남편은 수줍게 대답하더니 돈가스 집 앞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까이면 어떡하지 되게 긴장했는데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황송할 지경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그냥 업무가 빨리 끝나서요. 들어가실까요? 단둘이 점심을 먹었던 게 많진 않았지만 몇 번 있었던지라 어색했던 분위기는 곧바로 풀어졌고 업무 얘기에서 개인의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서로를 은근히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 상상도 해보고 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몇 번 데이트를 한 끝에 저희는 서로의 손에 입술을 맞추며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숨기고 연애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티가 나는지 암암리에 다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청첩장을 돌리던 시기엔 역시 둘이 사귀었구나 하며 축하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사실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라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선 헤어지기도 하고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부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인사를 간 날부터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대졸에 연봉도 높은 직급인데 저는 고졸이고 그저 그런 사원이니 그렇겠죠. 거기까진 저도 예상했던지라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선 그걸 지나치게 티내시더라고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선자리를 추선했어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들릴 듯 말 듯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해 저런 말 너무 실례 아닌가요? 너무 기분이 불쾌해 그 자리를 나오고 싶어졌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엄마,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말 마세요. 라며 똑부러지게 말해 그나마 참고 앉아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기시는 것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나는 니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다 2, 3년 후쯤 돈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구나. 어차피 돈 모으기도 힘든 시기 아니냐? 애 낳으면 내 아들 월급만으로는 감당기 어려울 텐데. 그러니 여기서 같이 살면서 돈을 먼저 모아라.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살아야지만 돈을 모을 수가 있다며 계속 신혼집을 본인 집에서 꾸릴 것을 강요했어요. 정말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신혼집 부분 이미 남편과 상의하에 직장 근처 예쁜 신혼집을 구해 가계약금까지 걸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여기는 저희 직장에서 꽤 멀어요. 저희가 차가 있다 해도 서울은 막혀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깟 출퇴근 시간 걸리면 얼마나 더 걸린다고? 늙은이를 혼자 두려는 게냐?
나는 이날 이때껏 내 아들 혼자 키우면서 숱한 고생했다. 결혼하더라도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네가 이제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나도 결혼 허락 못한다. 사실 아들이 장가가고 가정 꾸리면 당연히 부모와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니 솔직히 저 말씀 자체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느니 하는 말들을 늘여놓는데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롭더군요. 거기다 꼭 얹어서 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부모님 이야기였어요. 아니 근데 너희 집에서는 너 이러는 거 뭐라 안 그러니? 시부모님 봉양하라고 안 그래? 그 때문에 결혼 전부터 남편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나는 절대 안 돼. 싫어. 신혼집을 왜 어머님 집에서 꾸려야 하는 건데. 심지어 당신 다니는 회사에선 1시간이나 더 걸린다고. 나 어차피 회사 옮길 거 알잖아. 너도 애 낳으면 일은 당분간 안 할 거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유방암 수술하시고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 주셔서 그래. 그러니까 너가 한 번만 양보하면 안 될까? 내가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1년 이내로 나오자. 어때? 1년 이내? 그게 말처럼 쉽겠어? 지금도 저렇게 내 아들 거리시는데 당신을 놓아주겠냐고? 그때 되면 무슨 핑계 될지 어떻게 알고? 결국 이 반복되던 싸움은 신혼집은 원래 저희 하던 곳으로 계약하는 저의 승리로 끝나긴 했습니다. 눈물 가득한 승리였지만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서도 결혼을 재고할 만큼 실망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부터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도 대신 미안하다며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남편의 모습을 보곤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견례장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상견례 장소부터 그랬죠. 시어머니는 저희가 상견례 장소를 잡기도 전 전화를 하셔선 아들아, 거기 엄마 자주 가는 그 한정식 집 있지? 응, 거기로 예약해라. 라며 지시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진 뭐 그럴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상견례 전날까지도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거기 강남 한정식집 예약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지? 난 꼭 거기여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걱정과 불안이 지나치게 많으신 분인 건 이미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까지 하니 저도 좀 지치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상견례 당일날 저희 엄마와 아빠는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출발을 하셨는데요. 여유를 두고 출발을 하셨는데도 차가 막혀 불가피하게 늦게 되셨어요. 아니, 왜 안 오시는 거야? 예, 얼른 전화해봐라. 아니, 아까 출발했다 하지 않았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음식 이제 시킬 때 됐어. 나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하며 계속 사람을 괴롭히더군요. 결국 제가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출발하셨는데도 차가 워낙 막혀서 늦으신다네요.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며 중간중간 애걸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와 아빠가 도착하시고 난 이후에도 시어머님 불쾌하단 표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아유, 다음번엔 약속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라고 한 소리를 기어이 하시더군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망해 하시는 부모님에겐 제가 괜히 더 죄송했고요. 물론 상견례 자리에 늦은 거야 당연히 신뢰되는 일이지만 1시간도 아니고 30분 늦은 건데 그것도 교통 상황으로 늦었다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솔직히 한동안 시어머니의 이런 무례한 행동 때문에 시어머니의 연락은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때 늦어서 사돈 어른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쩌니 하며 죄송스러워 하셨고요.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식을 끝내었고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 이때부터가 아마 제 고난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는 시기이겠네요.
우선 저는 그간의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입사해 일을 했고 남편 역시 원래 다니던 회사를 나와 좀 더 조건 좋은 곳으로 옮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둘 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기 바빠 신혼생활다운 것들은 누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그것도 남편을 통해서 말이죠. 저기 있잖아. 우리 엄마가 이사를 오고 싶다시네. 어? 어머니가 어디로? 우리 집 근처로. 마침 매물이 좋은 게 떴다는데? 그제야 머리에 무언가를 세게 한 방 맞은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 시어머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들이 겸 저희 신혼집을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 여기가 산책로도 있고 공기가 더 좋다 하시더니 그 핑계를 대며 여기로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너무너무 싫어 오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지만 본인이 돈을 들여 여기로 오시겠다는데 어떻게 며느리인 제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알겠다 하고 왜인지 모를 기나긴 전쟁의 서막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초조해하고 있었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사를 오시자마자 저희를 부르셨는데요. 가구며 뭐며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저보고 청소하는 걸 도와달라며 빗자루를 주시더라고요.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은 먼지 먹으면 큰일 나니까 라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그러면서 남편에겐 "아이, 우리 아들 일하느라 고생 많았지? 어여 여기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수진이도 밥 아직인데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 나한테만 먹으라 해서 애 민망하게. 아, 쟤도 아직이니? 몰랐다 얘. 그럼 앉아라. 그렇게 남편이 한마디를 거들자 그의 겨우 못마땅하신 기색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식후에는 지시하신 대청소를 다 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고요. 물어볼 게 있다며 남편을 붙잡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는 턱에 저만 일을 한 셈이었지만요. 그 덕에 뼈 관절마디가 쑤셔 다음날 일어날 땐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꾸준히 저를 부르셨어요. 뻔히 저와 남편 둘 다 일하는 걸 아시면서도 저 혼자 집으로 불러 이것저것 시켜대셨어요. 청소, 빨래, 요리 거의 대부분 집안일이었는데 사실상 시어머니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거절하지 못하게 내가 몸이 요즘 안 좋아서 늙어서 관절이 쑤셔서 하는 말을 하며 부탁하곤 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죽어나갈 지경이었죠. 시어머니 집안일에, 내 집 집안일에, 회사 일에 정신없이 치여 살다 보니 도대체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눈 깜짝하니 봄이고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대로 가다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반기를 들기로 했죠. 어머님, 저 몸이 힘드시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시든 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회사 일이 바빠 도와드리기가 앞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이젠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는 선전포고였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귀신같이 그 말을 알아들으시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얘, 돈이 썩어나니? 무슨 가사도우미야? 우리가 재벌집도 아니고 그리고 너는 내가 이 집안일을 다 혼자 해야 하니 마음이 편하겠니? 고깟 집안일 좀 도와주는 게 그리 힘들어? 아이고, 생긴 건 힘이 장사같이 생겨서는 이런 걸 가지고 엄살은? 어머님, 저 하루 12시간 일해요. 회사에서 일하고 여기 와서 일하고 집에서도 일한다고요. 제가 몸이 아파요. 그런 사정 한 번만 헤아려 주실 순 없는 건가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누가 보면 네가 시엠인 줄 알겠다. 지금 제가 괜히 버릇없이 굴거나 뻗대는 게 아니잖아요.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님께. 부탁하던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무슨 부탁이야? 허나 말은 그렇게 해도 제가 크게 화를 내자 시어머니도 그 이후론 저를 더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그런 거 있죠. 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눈빛으로 티내는 거 있잖아요.
가끔씩 명절날, 생신날 마주칠 일이 있을 때면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여간 사나우신 게 아니었어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것처럼 바락바락 이를 가르시며 저를 보시는데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엄마에게 상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는 시부모자니 네가 맞춰드려라. 처음에만 잘 맞춰드리면 그 다음부턴 정들어서 잘해주실 거야. 너가 조금만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집살이 당한 것들을 말해도 엄마는 일단 한 번만 참아보라고 하셨어요.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엄마의 말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엔 애를 썼습니다. 어차피 내 시부모인 이상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봐야 할 사이인데 사이 안 좋으면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노력한답시고 생활비 쪽에 이것저것 남편 통해 들려보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들고 간 날도 있어요. 없는 애교도 피우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생기고야 말았는데요. 어머님, 이거 제가 백화점에 갔다가 어머님 생각나서 사왔어요. 한과자인데 맛있대요. 난 이런 단 거 안 좋아해. 너나 먹어라. 엄마, 그래도 수진이가 사온 건데 한 입 먹어보지. 아유, 글쎄 난 싫다니까. 저리 치워라. 어이구, 돈이 썩어나나 보지. 얘, 이런 거 시장에서 5,000원도 안 해. 어디 돈 귀한 줄 모르고.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너무 민망스럽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정성 들여 사간 선물인데 눈앞에서 대놓고 환불하라며 집어던지는 꼴이라니. 너 불쌍한 표정 짓지 말아라. 나는 네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으니 경제관념 하나는 똑바로 박힌 줄 알았다. 아, 근데 어쩜 네 엄마가 이런 거 안 가르치디? 가난한 집이요? 여기서 저희 집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건데요? 네, 결국 참다 못해 제 입에서도 기어이 폭발음 같은 고함이 튀어나오고 말았죠. 근데 이런 제 마음을 더 긁은 건 남편이었어요. 씩씩대며 집에 가는 길인데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사가지 말자고. 엄마 어차피 싫어한다니까. 아, 너도 참 눈치 없이. 지금 당신은 이 분위기에서 꼭 이런 말을 해야겠어? 아, 또 뭐가? 당신 어머니 진짜 유별난 사람이야. 알아? 뭐라고? 내 딴에는 노력한 거잖아. 당신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가사 도우미 쓰랬다고 속상해 하시길래 그러지 말라고 달래드린 거잖아. 근데도 저런 반응이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뭐 눈치 없어? 그래, 당신 참 잘나고 똑똑하다. 거기다 효자 얘기까지 안 해? 근데 나는 효자 남편 필요 없어. 내 편 들어줄 남편이 필요하지. 그렇게 제 마음을 와다다 쏟아붓고선 남편 혼자 집에 들어가게 하곤 공원을 배회했어요. 남편 얼굴은 보기도 싫고 집도 가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엄마 전화번호를 한 번씩 눌렀습니다. 엄마. 수진아,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 있니? 엄마는 가라앉은 한 단어로도 제게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더라고요. 엄마 목소리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척 하기로 했던 건 어디로 가고 그만 바보처럼 엉엉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차분히 제 울음을 받아주시더니 강서방하고 또 무슨 일 있는 거야? 하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사실 힘들 때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몇 번 토로했거든요. 엄마가 속상해할 거 알지만 친정엄마한테라도 기대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냥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수진아, 괜찮아. 다 괜찮아. 너무 힘들면 엄마한테 잠깐 올래? 친정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따뜻한 품으로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밥상을 차려주시곤 이부자리까지 펼쳐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모님의 채취, 따뜻한 집안의 온도, 낡고 익숙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아유,
요즘 젊은 애들은 시집살이 같은 거 안 한다는데 너희 시어머니는 왜 그러는 거니?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그러게나 말이야. 내 딸이 그 집 가서 그런 고생을 할 줄은. 아버지는 한숨으로 일관하시며 자식 걱정을 뿜어내셨고 엄마는 조용히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 눈물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이런 소소한 시간을 갖고 나니 또 사람이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엔 집도 가기 싫고 남편 얼굴도 보기 싫었는데 일단은 가서 다시 잘 이야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결혼 상대를 선택한 사람이고 여기서 끝내기엔 서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부모님과 헤어져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없고 웬 시어머니가 떡하니 집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너 친정으로 도망갔다 해서 왔다? 였어요. 순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근데 시어머니의 의중은 그 이후 행동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결혼 전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너희 집 친정 결혼할 때 돈 한 푼 제대로 안 보태줬지? 나 그거 다 감안하고 허락해 준 거다. 나는 원래 내가 원하던 예단비도 어느 정도 있었고 예물도 있었어. 근데 내 아들이 니네 집 그 가난한 사정 생각해서 예단도 예물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네 처지 생각해 허락해 준 거야. 근데 내가 호의를 베풀어 줬으면 너도 그만큼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는 제가 어머님한테 무슨 봉사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도대체 무슨 봉사를 원하시는 건데요? 아, 어머니 집 가사 도우미요? 그 역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한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며느리지 그런 역할로 고용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시지 않으세요? 이게 어디서 바락바락? 야, 너 내가 저번부터 말했지? 말 조심하라고. 그지 같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시부모 봉양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어디서 주둥이를 나불거려? 뭐요? 그지 같은 집이요? 어머님부터 말 조심하세요. 둘 다 제발 그만해.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와 저 모두 잔뜩 흥분해 서로를 향해 나를 겨누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처음으로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놀랐는지 잠시 침묵을 지켰고 한동안 저희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얘도 힘들어요, 엄마 때문에. 그러니까 집도 나간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좀 냅두세요. 이럴 거면 어머니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시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어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자기도 뭔가 느낀 게 있는 모양이었죠. 아무튼 남편이 호되게 소리를 치고 나니 시어머니도 충격을 먹은 듯 잠잠해져 그대로 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신기하게도 저한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남편한테도 그랬습니다. 몇 달 정도 그 상황이 유지되자 이제는 시어머니도 좀 눈치를 보시는 건가 해서 다시 한번 시댁에 들러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저에게 쏟아냈던 막말들을 쉽사리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조 증상일 뿐이었어요. 더 큰 일은 그 뒤로 이어지더라고요. 시작은 부모님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전부터 두 분 다 귀농에 꿈이 있으시긴 했지만 시기가 갑작스러웠던 터라 가서 농사를 지을 거냐 물으니 웃으며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랑 같이 돼지 키워보려고. 돼지를 키운다고? 네 아빠가 벌써 흑돼지 10마리를 샀다. 거기서 차근차근 시작해보려고. 나 아는 사람도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돼지가 몇백 마리라고 하더라. 마침 엄마 아빠랑 같이 내려가는 분이 축산업을 하신 분이라 그분한테도 배워보려고.
엄마는 어쩐지 오랜만에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듣기 좋아 해벌쭉 웃음이 나왔죠. 그리고 저 역시 부모님의 새 출발을 응원해드릴 겸 엄마와 아빠가 자리를 잡았을 때 남편과 함께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님을 뵈러 내려간다고 하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침 휴가 겸 자기도 좋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그 근처를 친구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면 들르시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불편한 사돈댁을 왜 오겠어요? 당연히 그저 빈말로 하신 말인 줄로만 알고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농장에 내려가 안심하고 이곳저곳을 구경했는데요. 가장 기대하던 돼지 농가를 먼저 구경했는데 흑돼지 여러 마리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더라고요. 또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아빠 힘들진 않아요? 오는 길에 여쭤보니 오히려 시골 생활이 너무 잘 맞는다고 왜 이제야 내려왔는지 모르겠다며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선 엄마가 미리 준비하신 밥상을 내놓았는데 밥상 역시 며칠간 정성껏 준비하신 티가 역력했습니다. 아유, 엄마, 거의 임금님 밥상인데 뭘 이렇게까지 했어? 아니야, 이 정도야 뭐 뚝딱했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김서방, 자네도 배고프지? 어여 들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숟가락을 들어 고봉밥을 한 숟갈 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전화기 넘어 대충 들으니 시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아파서 먼저 올라갔다나 뭐라나 그래서 혼자 남겨졌는데 자기를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냥 보내기 마음이 쓰이셨는지 그런 비도 오고 하니 시어머니를 여기로 모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알겠다 하곤 우산을 들고 시어머니를 데리러 밖으로 나갔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비에 쫄딱 맞은 생쥐골로 도착하자 엄마와 아빠는 먼저 화장실로 안내해주고 따뜻한 물에 수건까지 준비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대체 이게 무슨 비야? 짜증나 죽겠네 진짜. 그동안에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불만만 늘여놓고 있었고요. 그러다 배가 고픈지 저 사돈 죄송한데 혹시 뭐 남는 반찬 같은 거 없으세요? 대충 밥 한 술 떠먹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마침 저희도 식사를 하다가 나간 터라 같이 와서 드시죠. 엄마는 시어머니의 밥까지 고봉으로 퍼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며칠 굶주린 사람처럼 맛있게 와구와구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중간쯤 밥을 먹었을 때 갑자기 숟가락질을 멈추고는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며 코를 킁킁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왜 그러세요? 냄새요? 아휴, 냄새가 심하네. 네? 죄송한데 저는 여기선 밥 못 먹겠네요. 기껏 씻었더니. 돼지 똥내가 살에 박히셨나 봐요. 사돈 몸 돼지 잡내가 여기까지 납니다. 그럴 리가요. 하고 많은 것 중에 돼지라니 더러워서 겸상 못할 것 같네요. 아니면 전 나가 있을 테니 먹고 오세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일그러졌고 저 역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돼지 똥내라뇨?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말씀하시려고 따라온 거죠?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아니, 역한 냄새 나는 걸 난들 어쩌란 말이냐? 그러게 사돈 어른들은 잘 씻고 오셨어야죠. 명색에 가족 모이는 자리에 냄새 제거도 안 하시고 오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무리 배운 게 없는 집안이라지만. 뭐라고요? 사돈 말 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번엔 아버지가 대꾸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은 등신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일어서자 엄마께서 저를 막으시더니 차분하게 사과하시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사돈. 미처 그 생각은 하지 못했네요. 저희 배려가 짧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시긴 불편하니 따로 밥상 차려드릴게요. 저 따라오시죠.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채로 엄마를 외쳤지만 엄만 꿈쩍도 하지 않고 제게 조용히 있으라는 뒤 밥상을 따로 챙겨 시어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진 무언가를 예감하신 듯 가만히 계셨고요. 저 혼자만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분해 눈물이 마구 흐르던 참이었어요. 근데 5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서둘러 나가보니 잠시 후 놀랄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른바 엄마의 복수였죠. 시어머니가 돼지우리 한가운데에 대자로 엎어져 있었거든요. 아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긴요. 똥으로 샤워시켜드린 겁니다. 똥 묻혀드렸으니 이제 사돈께서도 같이 똥내 나는 저희와 겸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 이런 망할 옆에 내가 이 더러운 것들 당장 안 치워? 내가 말입니다. 지금까진 참았어요. 내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거 알았어도 그저 시부모이니 참고 봉양해라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바보 천치 등신이었네요. 이런 인격 하자 시부모를 둔 줄 알았으면 참으라는 말 같은 건 애초에 안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벌겋게 달아오른 시어머니 주변으로 돼지들이 몰려들자 시어머니는 발로 돼지를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는 분에 찬 얼굴로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고요.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 시어머니를 빼주었기에 망정이지 그때 엄마 눈빛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똥을 잔뜩 묻힌 채로 서울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과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얼 하며 살까 고민하다 부모님 사는 시골로 내려와 함께 돼지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농장을 운영한 지 올해로 벌써 5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에 여기 사는 총각과 결혼해 예쁜 딸도 하나 낳았고요. 돼지 농가라고 해서 일이 절대 편하거나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살이 할 때보다는 훨씬 적성에도 맞고 좋습니다. 특히나 과거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말이죠. 가끔 엄마와는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며 웃곤 합니다. 어느새 술안주가 되어버린 이야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렇게라도 딸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돼지우리로 끌고 가신 엄마.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단 말하며 마무리할까 해요. 아빠도 돼지 키우시느라 요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제가 건강 잘 챙겨드릴 테니 무리만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우리 가족 다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